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폐렴구균 감염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작지만 꽤나 강작한 세균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 알아보겠습니다. 폐렴구균,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19세기 후반에 처음 발견됐다고는 하는데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폐렴이 심장병,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3위였고 그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폐렴구균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폐렴구균의 정체가 뭔지, 우리 몸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은 여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폐렴구균이 미생물학적으로 어떤 녀석인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자료를 보니까 gram 양성균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뭐 쌍이나 사슬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혈액 배지에서 치워보면 주변을 녹색으로 약간 변하게 만드는 특징도 있고요. 알파 용혈성이라고 하죠. 근데 폐렴구균을 정말로 좀 까다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현막, 영어로는 캡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아주 두꺼운 다당류 껍질입니다. 껍질이요. 네, 비유하자면 세균이 겹겹이 껴입은 갑옷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갑옷이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현막 덕분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균을 이게 꿀꺽 삼키는 식세포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네, 그 식세포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막 구조가 또 다 달라서요. 현재까지 한 100가지가 넘는 혈청형으로 나뉘거든요. 100가지나요? 와. 네, 그리고 이게 폐렴구균이 병을 일으키는 독성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한 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 현막을 만들었다가 또 안 만들었다가 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상황을 봐가면서 갑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다는 거군요. 진짜 영리한데요? 그렇게 숨는 것 말고 다른 뭐 공격 기술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세포를 직접 파괴시키는 폐렴 리신이라는 독소를 막 분비하고요. 또 PSPA나 PSPC 같은 그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의 감시망, 그 보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걸 교란시키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네요. 네, 숙주세포에 착 달라붙는 능력도 있고 또 조직으로 파고드는 효소 같은 것도 가지고 있죠. 피사의 단백질이나 뉴라미니다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추적하는 기술도 그럼 많이 발전했겠네요. 예전에 뭐 유전자 몇 개만 봤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MLST라고 해서 특정 유전자 몇 개만 분석하는 방식을 썼는데 요즘은 WGS, 그러니까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합니다. 게놈 전체를 다 읽어내는 거죠. 전체를 다요. 네,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넘는 폐렴구균 유전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착착 쌓여 있습니다. 이걸로 특정 균주의 혈청형이 뭔지, 또 항생제 내성 패턴은 어떤지 등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백신 효과를 평가하거나 내성균이 퍼지는 걸 감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기술 발전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 폐렴구균은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더 위험한 건가요? 가장 취약한 그룹을 꼽으라면 역시 2세 미만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혈액이나 뇌척수액 같은 원래 균이 없어야 하는 곳에 감염되는 심각한 형태. 그걸 저희가 침습성 폐렴규균 질환, IPD라고 부르는데요. IPD요? 네, 이 IPD 발병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백신이 도입되기 전 미국 데이터를 보면요. 2세 미만 영아는 10만 명당 188명, 65세 이상 노인은 10만 명당 60명꼴로 IPD가 발생했을 정도니까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어린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또 건강한 사람 코나 목에도 그냥 살고 있다는 정보는 좀 놀랍던데요? 네,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걸 보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은 안 일으키는데 비인두, 코 뒤쪽이랑 목구멍 그 사이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죠. 아하, 그냥 살고만 있는 거군요. 네, 주로 호흡기 비말,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들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전파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보균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선진국에서도 5세 미만 아동의 한 20%에서 50% 정도는 특정 시점에 보균 상태일 수 있고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훨씬 더 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보균 상태에 있다가 언제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백신이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PCV라고 부르는데요. PCV. 네. 이 PCB가 도입되면서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때문에 생기는 IPD가 75% 이상 급감했습니다. 75% 이상이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백신을 맞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들한테서도 IPD 발생이 같이 줄어드는 집단 면역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간접적인 효과군요. 그렇죠. 아이들의 보균율 자체가 낮아지니까 지역사회 전체에서 균이 덜 돌게 된 거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법도 한데. 네, 예리하십니다. 백신이 특정 혈청형들을 강력하게 억누르니까요. 이번엔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혈청형들이 스물스물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혈청형 대체라고 부릅니다. 혈총형 대체. 아, 풍선 효과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비유죠. 미국처럼 백신 효과가 워낙 강력했던 곳에서는 이 대체 효과가 전체적인 이득을 크게 깎아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서는 이것 때문에 백신 도입 효과가 상당히 상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혈청형 3번이나 19A처럼 분명 백신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들도 있고요. 아, 역시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폐렴이 가장 흔하면서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진단이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그게 폐렴구균 폐렴 환자 대부분은요. 혈액에서 균이 잘 검출되지 않아요. 혈액에서요? 네, 혈액 배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한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진단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폐렴의 원인이 정말 폐렴구균 때문이라고 딱 확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하고 같이 감염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렇군요. 감염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정리가 되어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크게 보면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만성 폐질환, 심장병, 신장병, 간질환, 당뇨병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 HIV 감염이라든지 암 치료 중이시거나 장기 이식 받으신 분들. 아, 면역 저하자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장 기능이 없거나 떨어진 분들입니다. 이 비장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균을 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비장이요? 아, 네. 그 외에도 물론 흡연, 또 고령이나 영유아 같은 연령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즉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2차적으로 폐렴구경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는군요. 그럼요, 코나 목에 멀쩡히 살던 균이 대체 어떻게 갑자기 폐나 뇌 같은 곳으로 침투해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아, 네. 평소에 비인도에 조용히 살고 있을 때는요. 이 균이 자기 특징인 현막, 그 캡슐 생성을 좀 줄여요. 면역계의 눈을 피하려고요. 아, 숨어 있을 때는 갑옷을 벗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독감 같은 것에 걸려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거나 다른 기회가 생기면 그때 PSA 같은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막 생성을 확 늘려서 방어력을 최고로 높인 채로 폐나 혈액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와, 정말 전략적이네요. 그럼 침투한 다음에는 균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문제인가요? 균 자체도 물론 폐렴리신 막힘 독소로 조직을 직접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요? 네, 균의 여러 성분들, 예를 들어 세포벽 조각 같은 것들이나 균이 내뿜는 독소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염증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아, 우리 몰의 반응이 오히려 그렇죠. 그 결과로 폐에 물이 차고 고름이 생기거나 뇌수막염이면 뇌압이 오르고 하는 실제적인 질병 증상과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현막은 면역세포가 균을 잡아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 몸은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하나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몸에도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은 일단 건강한 호흡기 점막 자체고요. 그리고 점액 분비랑 섬모 운동, 그걸
점액선모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계속 균의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인 기전이 중요합니다. 기침 반사도 물론이고요. 네, 기본적인 방어군요. 네. 면역학적으로 보면 선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나 호중구가 최전선에서 균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보채 시스템이나 CRP 같은 물질들이 균에 딱 달라붙어서 표시를 하거나 직접 공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액 속으로 침투한 균을 제거하는 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비장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후천 면역,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는 면역은 주로 폐렴구균 현막에 대한 항체, 특히 IgG 항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항체가 균의 현막에 딱 달라붙으면 식세포가 균을 훨씬 쉽게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옵소닌화라고 합니다. 아, 항체가 표시를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항체는 과거에 감염됐었거나 아니면 보균 경험 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2세 미만 영유아들은 이 다당류 현막에 대한 항체 생성 능력이 아직 미숙해요. 그래서 감염에 더 취약한 거고요. 이게 바로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면역 반응을 강화한 단백결합 백신, PCV가 필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T세포의 역할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항체 생성 능력이 중요하네요. 그럼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즉 임상 양상은 어떤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폐렴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기침, 숨쉬기 힘듦, 고열, 오한,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좀 진행되면 고름 같은 가래가 나오는데 때로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흉막까지 염증이 가면 숨 쉴 때 가슴이 찌르듯이 아플 수도 있고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네요. 네. 다만 노인분들은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거나 정신이 좀 흐릿해지는 그런 비특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 노인분들은 다르군요. 뇌수마점도 주요 원인균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가 바로 폐렴구균입니다. 아주 심한 두통, 고열, 구토와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목 경직, 빛을 보기 힘들어하는 증상, 빛 공포증이 특징적이고요. 심하면 발작을 하거나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뇌수막염은 정말 위험하군요. 네, 진단은 뇌척수액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뇌척수액에서 염증 소견이랑 균을 확인하면 확진할 수 있습니다. 사망률도 약 20% 정도로 꽤 높고 다행히 생존하더라도 청력 소실이나 뇌수종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앓는 중이염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급성 중이염의 가장 흔한 세균 원인균도 바로 폐렴구균이에요. 특히 영유아에게 아주 흔하죠. 아, 중이염도요? 네, 갑자기 귀가 심하게 아프고 열나고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부비동염,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균혈증, 골수염, 관절염, 심내막염 등등 우리 몸 거의 모든 부위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키네요.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까 폐렴 진단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폐렴은 일단 흉부 X선 촬영에서 폐에 염증이 생긴 소견, 폐치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혈액배양은 말씀드린 대로 양성률이 낮고 객담 검사는 가래를 잘 뱉어내는 것부터가 좀 어렵고 검체 질 관리가 중요해서 유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변 항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성인에서는 보균율이 낮으니까 비교적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보균율이 높은 소아에서는 이게 실제 감염인지 그냥 보균 상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죠. 최근에는 혈청형까지 구분하는 소변 검사도 개발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뇌수막염은 역시 뇌척수액 검사가 가장 확실하고요. 그렇군요. 치료는 어떤가요? 항생제 내성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거의 특효약이었어요. 네, 페니실린. 네, 근데 지금은 내성이 너무 흔해져 버렸습니다.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세팔로스포린계, 마크롤라이드계 등 여러 계열의 항생제에 동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도 아주 흔하고요. 다제내성이요? 네, 이 내성은 주로 항생제가 작용하는 목표 지점인 페니실린 결합단백질, PBP라는 것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항생제가 달라붙지 못하게 구조를 바꾸는 거죠. 아, 균도 계속 진화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환자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의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 경향,
즉 어떤 항생제가 잘 듣고 안 듣는지 그 패턴을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수막염이 의심되면 균 종류나 내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일단은 광범위 항생제, 예를 들면 반코말심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같은 걸 같이 쓰는 식으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배양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항생제를 조절하는 거죠. 폐렴도 마찬가지로 중증도나 내성 위험 요인에 따라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요. 중이염에는 고용량 아목시실린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무엇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성 확산을 막아야 하니까요. 네, 항생제 내성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신이 핵심일 텐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23가 다당류 백신, PPSV23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23가요? 네, 23가지 종류의 폐렴구견 혈청형 현막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사용되었고 주로 65세 이상 성인이나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성인에게 권장되어 왔죠. 침습성 질환 IPD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균열진이 없는 일반 폐렴에 대한 효과는 좀 논란이 있고요. 또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군요. 그럼 아이들은 다른 백신을 맞는다고 하셨죠? 면역 반응이 약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단백결합 백신, PCV. PCV. 네, 다당류 항원에 단백질 운반체를 딱 붙여서 면역 반응이 약한 영유아에서도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2000년에 처음 7가지 혈청형을 포함한 PCV7이 도입되었고 이후에 10가지, PCV10, 13가지, PCV13 혈청형을 포함하는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효과는 어땠나요? 이 PCV들은 영유아의 IPD, 폐렴, 중이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받지 않은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보호하는 집단 면역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표준 예방접종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는 15가 PCV15과 20가 PCV20 백신이 개발되어서 성인과 영유아 모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15가 20가까지 나왔군요. 네, 앞으로 기존의 PCV13이나 PPSV23를 점차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모든 성인이나 특정 위험군 성인에게 기존 PPSV23 대신 PCV20 단독 접종 또는 PCV15 접종 후 PPSV23를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책도 계속 바뀌는군요. 백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혹시 백신 말고 다른 예방법은 없을까요? 네,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백신을 매년 꾸준히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 후에 폐렴규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독감 백신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금연, 또 당뇨병이나 심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서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폐렴구견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시죠. 폐렴구균 감염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영유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질병 부담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정치만 봐도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 원인의 약 9.7%, 그러니까 매년 31만 7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폐렴구균 감염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HIV 감염 유병률이 높고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겹쳐 있어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PCV 도입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백신 보급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46개국 정도가 도입했지만 아직 33개국은 미결정 상태이고요.
성인, 특히 노인 대상 백신 접종은 주로 고소득 국가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실제 질병 부담이 큰 저소득 국가와의 격차도 존재합니다. 격차가 있군요. 네, 결국은 예방접종 접근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서 시기적절한 진단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영양 개선 같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그런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폐렴구균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오늘 폐렴구균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연령대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백신, 특히 단백결합 백신 PCV 덕분에 질병 양상이 극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혈청형 대체라던가 항생제 내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폐렴구균은 뭐랄까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와의 싸움에서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백신에 더 많은 혈청형을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20가, 23가, 앞으로 나올지 모를 30가,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최선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폐렴구균의 여러 혈청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단백질, 아까 독성인자로 잠깐 언급됐던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하는 이른바 범용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 모든 균에 통하는 백신이요? 네, 그런 가능성이죠. 이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폐렴구균이라는 이 작은 미생물과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군요.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건강 이슈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